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하고 우리 스타들의 얘기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충남과 전북 또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일부 지역에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지방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또 밤사이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 5도에서 15도,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21일 수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한 주간의 연예 소식 그리고 스타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또 배우 김서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 주간의 연예 소식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그동안 공백을 깨고 미스 코리아 출신 여배우들이 등장한다. 네. 이런 기사예요. 네, 요즘 미스코리아 출신, 역대 미스코리아가 좀 속속 귀환하고 있습니다. 복귀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 분은 장윤정 씨예요. 뭐 인생에 누구나 시련이 있지만 인생의 시련을 딛고 최근에 지금 복귀 소식을 알렸는데요. 장윤정 씨 생각해보면 1987년에 미스코리아 진에 뽑혔어요. 근데 바로 이듬해 이건 세계 대회입니다. 국내 대회가 아니라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나가서 2위, 무려 2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미스 코리아 역사상 대단한 전설의 기록을 남기게 되죠. 네, 장윤정 씨의 이러한 기록은 사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한희 씨보다 무려 20년이나 앞선 것이라고 합니다. 이한희 씨 역시 지난 2007년도에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장윤정 씨의 2위 기록은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 아주 엄청난 기록입니다. 네,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배우들도 그리고 가수들도 연예인들이 장윤정 씨를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때 워낙 대단하셨던 분이라.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명이인이죠. 가수 장윤정 씨랑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네. 가수 장윤정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신인 때 미스코리아 장윤정 씨 덕분에 이름을 빨리 알렸다. 트로트계 미스코리아로 이름을 알렸다라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위가 안 깨졌다고 최 기자가 얘기하셨는데 2007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9년 뒤에요. 이한희 씨가 그때 4위를 했어요. 그 4위를 하고도 굉장히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는데 1988년도에 세계 2위를 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사실 각 분야별로 뭐 레전드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미스 코리아계의 전설이 장윤정 씨고 거기다가 또 MC로도 굉장히 활약하셨잖아요. 네, 장윤정 씨는 TV와 라디오 그리고 CF 등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중에서도 밤으로 가는 쇼, 밤과 음악 사이 등 프로그램에서 타고난 미모와 함께 순발력 있는 진행으로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장윤정 씨가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한참 정말 방송인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네. 결혼을 하고 그 시기가 그랬는데요. 그럼 뭐 하고 있었나 했더니 미국에서 2딸 키우면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 들리더라고요. 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장윤정 씨가 배우로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로 배우로 오랜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시청각 장애인 지원법인 헬렌 켈러법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이벤트 대행사 대표가 시청각 장애 아동과 인연이 닿아서 소통하면서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극 중에서 장윤정 씨 역할은 뭐예요? 네, 극중 장윤정 씨 역할은 특수교육센터 상담사 역할로 그 이벤트 대행사 대표 역할인 진구 씨와 호흡을 맞췄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컴백 소식 많은 분들 반가워하실 텐데 반대로 좀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장윤정 씨 이혼 소식인데요. 사실 지난해에 먼저 알려졌었어요. 그때도 소속사가 좀 먼저 이 배우들의 이혼을 이렇게 먼저 알리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닌데 먼저 밝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이라는 거 대중 앞에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에게 거짓 없는 모습 보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정을 밝히면서 이혼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덧붙여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방송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방송 복귀 다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당한 모습이라 좀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보여주시길 응원할게요. 다음 여배우는 누굽니까? 네, 2019년 3월 종영한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드로2 재화별에서 이후 차기작을 검토 중인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고현정 씨. 앞서 지난달 고현정 씨 팬카페에 사진 한 장이 올라오면서 복귀설이 소홀소홀 퍼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소속사 측은 차기작을 논의하는 작품이 있다라고 귀뜸한 바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저 사진 보고, 고현정 씨 맞아 이랬어요. 스타일이 또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어려 보여서 저는 심지어 고현정 씨 따님 아닌가. 아니, 글쎄 말이에요. 그런 생각. 누가 지금 나이를 정말 밝히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냥 저 모습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올 때마다 확실히 여배우는 여배우인 게 모습이 막 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출연 제안 받은 작품은 어떤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이제 맡은 역할이 이래요. 평범하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다가 잠시 모든 걸 잊고 나로 돌아가서 그렇게 어떤 일상의 어떤 도전? 외도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일탈?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누군가가 또 그런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 누군가는 사실 나는 내 인생의 주연이어야 되는데 또 다른 여자는 조연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스토리를 알쏭달쏭하게 밝히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하튼 다른 걸 떠나서 원래 고현정 씨가 이 드라마 시작하면은 살 쪽 빼는 걸로 유명한데 요번에는 유달리 살을 많이 뺀 것 같아서 살을 빼서 예쁘다 이거보다는 복귀의 어떤 연기에 대한 의지 이런 거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또 사실 외모도 외모지만 고현정 씨 같은 경우는 연기가 늘 막 사람을 기대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제안받은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네, 고현정 씨는 극중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남편과 결혼 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정희주 역할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연기에서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선덕여왕인가에서 미실 역할로. 최고였죠. 네.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이 팬이셨네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맞아요. 야, 방금 이번에 눈앞에서 미실이 지나가고 비담 역할의 김남길 씨도 맞다. 김남길 씨가 그거였어. 이번에는 팬이시네. 정희주라는 역할. 네. 예,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화제가 되는 이유가요. 이 작품의 작가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비밀의 지피란 유보라 작가가 맡게 되는데요. 이 작가님도 굉장히 화제죠. 네, 맞습니다. 2013년도에 비밀이라는 작품을 정말 반전의 흥행으로 만든 그런 작가인데요. 사실 업계에서는 그리고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는 다음 차기작이 너무나도 궁금한 작가 그리고 참 글발이 참 좋은 작가로 불리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고현정 씨와 이 유보라 작가의 만남이 안방극장에 어떠한 또 시너지를 낳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현정 씨는 작품 활동할 때 제작진하고 몇 번의 불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3번 있었어요. 뭐냐면 한 번은 그 영화 미스고 이거는 그 이제
고현정 씨 출신의 대학 친구들, 동기들, 선후배들이 모여서 미스 고 프로젝트에서 이 우리 학교 좀 키워보고 또 왜 연극영화과 나와도 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도 줘보자 하고 했던 그런 선의의 프로젝트였고 그중에서 참여한 사람 가운데 가장 스타는 고현정 씨였어요. 네. 물론 그때 초반에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거에 책임이 고현정 씨한테 있느냐. 네. 이렇게 또 몰아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대물이라는 드라마도 또 사실 PD가 바뀌었어요. 이것도 와 PD도 바꿨어 이러는데 사실은 PD 전에 작가도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치 드라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외압이 있었고 사실은 그때 PD가 바뀔 때 고현정 씨 비롯해서 권상우 씨, 차인표 씨 다 같이 촬영겁을 했어요. 왜 갑자기 PD 바꾸냐. 근데 이게 갑자기 세월이 지나서 마치 고현정 씨가 PD 바꾸게 한 것처럼 요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있어서 물론 그 고현정 씨의 어떤 뭐 역할도 어떤 뭐 모두 있었겠지만 이렇게 배경도 있다. 네, 뭐 그런 생각도 저는 조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좋아하면 또 취재를 하고 또 파보는 그런 기자 특성이 있는데요.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확실히 작품에 임하면 이 작품에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는 그런 배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비하인드가 있어요. 예전에 여왕의 교실이라는 드라마에서 고현정 씨가 선생님 역할을 하고 아역 배우들이 왜 학생 역할로 학교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고현정 씨가 제작진에게 촬영 날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작진 입장에서 뭐야 이거 여배우 갑질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이 고현정 씨가 총대를 맸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이날 촬영하는 씬이 수영장 촬영 씬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영복을 입는데 노출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민감한 날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매니저에게 부탁을 해서 이 학생들의 그런 날짜라던가 뭐 컨디션을 전부 다 조정을 해서 모두가 괜찮게 연기를 할 수 있는 날을 몇 가지를 뽑은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PD분도 남자이고 뭐 제작진분들이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신경 쓸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고현정 씨가 좀 총대를 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본인이 탄탄한 연기력이 있고 또 시청률을 끌어올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런 탄탄한 아주 뭐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시청자에게 보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정 씨에 대해서 그럼 각종 오해가 있었네요. 그걸 좀 오늘 풀어볼 수가 있었고 고현정 씨는 또 유명한 게 성격이 굉장히 좀 강단이 있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도 있고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스고 촬영 현장 말씀드려볼게요. 그때 어떤 지역의 모텔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 고현정 씨가 다 같이 스태프 모아가지고 모텔에 벽이랑 바닥을 다 세제로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유별난 거 맞다. 그냥 가서 연기만 하고 오면 되는데 유별난 건 맞는데 내가 시키지만은 않았다. 나도 같이 청소했다. 그러니까 요런 대목에서 딱 고현정 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배우들이 하는 것처럼 하진 않습니다. 자기 주장도 강하고 최 기자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본인의 연기력에 대한 시청률에 대한 담보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촬영장은 감독의 영화고 어떤 감독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상명하복의 관계는 아니다. 어떤 평등한 관계에서의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좀 필요한 시대가 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뭐 상황에서 불거졌던 어떤 해프닝, 아니면은 차질, 불화 요런 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도 또 섭외가 가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대체 불가능한 연기력,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캐스팅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고현정 씨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5명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를 해드린 작품이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이 작품으로 꼭 좀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들은
김사랑 씨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나 비슷하죠, 사실. 김사랑 씨. 동안 외모. 동안 미녀. 몸매. 지금 그렇죠. 다이어트. 네. 40이 넘은 걸로 알고 늙지 있는데도. 않죠.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김사랑 씨가 무려 5년 만에 드라마 복수해라로 연기 활동을 재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사랑 씨가 2000년에 미스 코리아로 선발이 됐죠. 지금 우리가 오늘 미스 코리아의 복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윤정 씨 1987년, 고현정 씨 1989년의 진이에요. 근데 지금 김사랑 씨 2000년, 어떻게 보면 두 분에 비하면 정말 요즘 말로 애기애기한 네. 그런 2000년에 미스 코리아 선발돼서 이제 탤런트로 연기자로 데뷔하게 됐는데 그 뒤에 이 죽일 놈의 사랑, 시크릿 가든, 뭐 사랑하는 운동화 이런 드라마들에서 호연을 펼쳤습니다. 자, 지금 복귀작 제목이 복수해라? 네. 복수해라. 여기서 맡은 역할은 뭡니까? 네, 드라마 제목부터 굉장히 강렬한데요. 김사랑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복수해라에서 김사랑 씨는 복수를 의뢰받은 강혜라 역을 맡았습니다. 이 강혜라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해결하고 또 권력에 맞서는 그런 아주 통쾌한 미스터리 소셜 복수극의 여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김사랑 씨는 극중 땜빵 리포터에서 유명인의 아내가 된 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플루언서 자리에 올라서는 역할이라고 하네요. 김사랑 씨의 이미지에 딱 맞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미스 코리아 출신 여배우들이 이제 다시 또 활약을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해서 저희가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김선 씨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은 언제나 좋다.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이제 남은 삶을 제 고향 포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네, 이번에 스타들의 이야기인데요. 스타들의 궁금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얘기냐면, 주제를 먼저 네. 볼게요. 주제는? 자, 스타들의 남다른 고향 사랑. 스타들의 남다른 고향 사랑.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고향이, 김수현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네,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 최정아 씨는 어디예요?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 맞아요. 부산 기자는 어디예요? 네, 서울입니다. 서울. 네. 또. 저도 서울입니다. 서울, 저도 서울. 출세했네요. 출세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청도 예산군의 일꾼이에요. 네. 충청도 예산. 예산군? 정준호 씨. 바로 나와. 네. 바로 나와. 예, 예. 사실 정준호 씨는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학창 시절부터 예산군 리처드 기어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배우가 정준호 씨예요. 예. 네, 맞습니다. 정준호 씨가 1969년에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고요. 경주정시 양경공파 후손의 집안의 장손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3대가 함께 살면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고등학교까지 예산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1995년 27세의 늦은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코믹과 로맨스, 액션 등 장르를 넘나드는 연기로 안방극장은 물론 영화에서도 종횡무진하면서 대중적인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대한민국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네, 정준호 씨는 뭐 늦게 데뷔했다고는 하지만 데뷔하자마자 바로 주인공 역할 맡고 이랬다면서요. 맞습니다. 정준호 씨가 데뷔한 게 1995년이에요. 데뷔의 경로는 그때 당시엔 지상파 방송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채 탤런트 뽑을 때인데 네. 그 공채 탤런트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공채 뽑혔다? 그런다고 바로 드라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네. 처음에 한 2달여 수습 기간도 거치고 그다음에 단역부터 시작해서 조연, 주연 이렇게 가는데 심지어 정준호 씨는요. 2달 연수 기간도 끝나기 전에 드라마 동기간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딱 됐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동기간이죠. 네, 거기 이영애 씨도 나오고 전인아 씨 나오고. 김지수 씨도 나오고.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다 톱스타들인데 그렇지. 함께 만들어낸 드라마 이 동기간이가 좀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드라마 동기간은요, 그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맞췄던 장수봉 PD 그리고 박진숙 작가가 오랜만에 손잡고 만든 야심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의미 그리고 혈육의 정을 그린 가족 드라마였죠. 네. 그런데 정준호 씨의 데뷔작인 드라마 동기간에서요, 고향인 예산과 얽힌 또 재밌는 일화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제작진이 정준호 씨한테 살짝 귀뜸을 해준 거예요. 너 지금 우리 드라마에 캐스팅 될 거야.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런데 배역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 도대체 무슨 배역이 좀 작은 건가 큰 건가 애가 타고 있는데 그때 하나의 제안이 옵니다. 이 감독님이 이 드라마의 어떤 장소 배경으로 좋은 저수지, 배경이 좋은 저수지를 찾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이 정준호 씨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저의 고향 충남 예선에 좋은 저수지 있습니다. 추천을 한 거죠. 근데 말로만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스케치 해와봐라. 그래서 이제 어떤 촬영 인력과 함께 갔겠죠? 가가지고 영상 스케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감독님께 보여드렸고, 감독님 눈에도 거기가 또 마음에 들었던 거죠. 물론 그 장소 하나 때문에 캐스팅이 된 거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이 외모도 출중하고 근데 이런 적극성, 열의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캐스팅으로까지 이어져서 동기간에 심지어 주연으로 발탁이 된 거죠. 아니, 일단은 배우군이 있었어요. 근데 배우군하고 같이 드라마나 영화운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터져줘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지 못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당시 경쟁 드라마가 뭐였냐. 제목만 되면 누구 나왔어 할 필요 없는 목욕탕집 남자. 셌다. 너무 세네요. 너무 셉니다. 너무 세요. 이제 이게 워낙 세다 보니까 사실 이게 대가족 드라마였잖아요. 그리고 그때 김수현 작가도 좋았고 출연진도 멀티 캐스팅으로 너무 좋았고 정말 국민 드라마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드라마가 동기간이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워낙에 맨날 시청률 1위를 목욕탕집 남자들이 하다 보니까 좀 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시 목욕탕집 남자들 시청률이 50%대.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이에요. 50%가 넘었어요. 50%는 저는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시청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봤으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5개월 예상인데 3개월에 끝났다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원래 이거 5개월짜리 드라마야 요즘처럼 16부작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게 워낙에 목욕탕집 남자들에 밀리다 보니까 3개월로 종영이 됐고 정준호 씨 고심을 합니다. 나 드라마에서 안 되나? 하면서 또 스크린 영화 쪽으로 눈을 돌려요. 그렇게 해서 출연했던 게 아나키스트.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막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막 롱 바발이랄까요? 트렌치 코트 입고 마치 주윤발이 홍콩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멋진 포스 넘치는 아나키스트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어울렸어요. 그리고 나서 찍은 게 이제 두사부유체가 있었고 가문의 영광. 이거 재밌었지.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코믹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충무로의 대세 배우 드디어 이제 인지도를 이제 쌓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기세를 몰아서 공공의 적, 투사부일체, 인천 상륙작전 등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때는 코믹 이미지를 좀 벗고 악역으로 변신을 하면서 배우 정준호의 대표작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사실 뿐만 아니라 정준호 씨의 저력은 브라운관에서도 딱 통했는데요. 드라마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으로 연기에 탄력을 받은 정준호 씨가 아이리스, 역전의 여왕, 그리고 옥중화, 마마, 스카이캐슬 등 아주 꾸준히 브라운관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충남 예산 어르신들은 정준호 씨가 영화에 출연하는 것보다 얼굴에 자주 볼 수 있는 이렇게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걸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정준호 씨가 연기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지만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익숙한 캐릭터만 맞지 않고 연기 변신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계속 도전한다라는 점을 전 높게 사고 싶은데요. 일단 이맘때 배우들이 또 굉장히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연 역할만 맡으면서 주연 배우로만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들어오는 굉장히 좋은 조연 역할들도 하면서 주전을 다 할 것이냐. 정준호 씨는 이 후자를 선택했는데요.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아마 신뢰와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주조연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역할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정말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준호 씨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듯 정준호 씨의 연기는요, 뭐 열정만큼이나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도를 알리는 데까지 또 힘을 굉장히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백제 문화재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고요. 2010년에는 세계 대백제전 문화사절단 단장, 그리고 같은 해에 대충청 방문회 홍보대사를 맡아서 세계의 충청을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홍보대사 하면 뭐 자연스럽게 인맥이 쌓이잖아요. 근데 정준호 씨가 이 화려한 인맥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또 고향인 예산과 얽혀 있다고요? 네, 정준호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길 어렸을 때 집이 아주 시골이었는데 서울에서 출세한 동네 형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 어디 공무원이 돼서 내려오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어디 교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어 있고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도대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정준호 씨가 나는 판검사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장군도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럼 정준호 씨 제대로 길을 갔네요. 그렇죠. 아니 얼마 전에 의사역 하는 것도 내가 봤고 그다음에 뭐 정보요원도 하고 그렇죠. 장군도 하고 다 했네. 맞아요. 말대로 됐네요. 사실 어른들의 이런 이야기가 정준호 씨에게는 약간 상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구나. 한길을 파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런 얘기도 듣고 제가 봤을 땐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았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른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네가 다방면의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정준호 씨가 어린 정준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나의 모든 장점을 동원해서 성공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정준호 씨가 고향 사랑이 굉장히 남다르시잖아요. 네. 그 이유는 왜라고 보세요? 이 어렸을 때 고향이 그러니까 지금 최 기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정준호 씨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이었겠죠 그때 처음 TV 버스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에서 맨날 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이 그냥 내 친구 같은 거죠. 그냥 고향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문화생활, 뭐 연예인을 봤다 이런 게 없어서 내가 나중에 잘 돼서 데려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동네에 여배우 정윤희 씨 운전기사분이 살았대요. 그래서 정윤희 씨가 타는 일명 연예인 차라고 그러죠. 연예인 차, 검정색 커다란 차. 그 차가 가끔 동네에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이 차를 볼 때마다 이 정윤희 씨 운전기사분과 정윤희 씨가 동급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준호 씨가 나중에 내가 배우가 되면 고향에 이런 문화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시도한 게 본인의 고등학교 모교인 예산고등학교. 네. 여기 이제 운동회 합니다. 근데 이거가 여기에 자 들어보세요. 장동건, 정우성, 이정재, 유재석, 강호동 이런 사람들이 와요. 이게 운동회가 아니라 이제 축제, 지역 축제가 된 거죠. 지금 20주년 이렇게 나오는데 50주년인가? 네, 50주년. 50주년. 아니, 좀 말이 안 되는 라인업 아니에요? 사실 뭐 최고의 톱스타들이 고등학교 학교 축제에 그렇죠. 저 인원을 데려가려면 정준호 씨가 뭐 친분이 있으니까 갔겠지만 저게 그냥 무슨 기획이었다. 이러면 저 얼마입니까? 출연료가 뭐. 사실 좀 생각이 갑자기 뭐가 났는데 뭐냐면 저 때요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보냈어요. 사실 고민했어요. 한 학교에 이거를 써줘야 되나? 분명히 거의 뭐 레드카펫처럼 스타는 많이 가는데 써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거는 지역 축제다. 한 학교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축제가 지역 축제가 되고 이때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정준호 씨가 예산을 좀 찾아달라고 많은 분들께 간곡히 좀 부탁을 했다고 해요. 네, 일단 학교를 알리기 위한 축제였는데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우리 반응만 봐도 지금 이거 지역 축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도 지역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난 2017년 예산고 축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네. 팜플렛을 아까 살짝 보셨는데 사실 이 정도 라인업을 모으려면 제가 비용을 살짝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궁금해요. 네. 이것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 행사 가격으로 측정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이 이제 부탁하는 행사 말고는 가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을 매기기가 일단 힘든 상황이고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장동건, 이정재, 정우성, 강호동. 이 사람들도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일단 뭐 패션 행사에 가는긴 하지만 이 패션 행사 페이를 제외하고 제가 드라마 행사 비용으로, 그러니까 드라마 출연 비용으로만 생각을 해도 사실 이런 톱 A급 배우들은 회당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를 받아요. 회당이요? 근데 이런 톱 A급 분들이 이렇게 매해 갔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정준호 씨의 엄청난 인맥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거기다 아까 가수들 얼굴 나온 거 보니까 태진아 씨, 뭐 홍진영 씨, 뭐 쭉쭉쭉쭉 나오던데. 맞아요. 아이돌도 있고요. 보셨죠? 홍진영 씨, 태진아 씨, 그리고 김은구 씨, 김태우 씨, 스윙스, 뭐 걸그룹 우주소녀들 뭐 모으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든 이런 A급들이 다 모였는데요. 사실 여기 행사 진행은 또 누가 했겠어요? 정준호 씨 그리고 아내 이하정 아나운서. 둘이 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이 두 분이 또 마이크를 잡았어요. 당시 누리꾼들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연예인이나 기획사 사장의 모교인가요? 이거 예산이 많아서 예산고인가요? 라는 반응도 있고요. 이 정도면 지역 축제 아니냐라는 반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저 무대 세팅 비용만 해도. 그러니까요. 근데 정준호 씨 결혼할 때도 아랍에서도 사람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아랍에서도 왔고 신현준 씨가 아랍인 닮았다고 했는데 아랍에서도 하객이 왔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준호 씨 뭐 자기 학교 자기 고향만 키우려고 이렇게 조금 제가 그래서 한마디 보태드리면 정준호 씨가 일찌감치부터요 이 탤런트들 배우들하고 함께 연예인 봉사단 꾸며서 봉사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모아서 뭐 하는 걸 좋아하는 네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지런한 거예요. 그거 저 귀차니즘 있으면 못한다. 절대 못하죠. 자, 정준호 씨가 그래요. 예산군의 일꾼이고. 자, 이번에는 백종원 씨? 네, 맞습니다. 외식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고 있죠. 먹방, 쿡팡 열풍을 일으킨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1966년 그러니까 정준호 씨보다 조금 앞서서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숙한 음식들을 다루면서 실력과 상업성을 인정받아 이런 능력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한데요. 2015년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리 및 식재료 지식의 해박함을 과시하면서 인지도를 쌓았고요. 충청도 사투리 특유의 구수함 그리고 친근감 여기에 타고난 예능감까지 선보이면서 지금은 정말 대세 예능인으로 발돋움을 했죠. 네, 2016년 이후부터 그야말로 백종원 세상이었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이 생겨났고요. 요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련 서적도 1위를 했었죠. 네, 이런 결과 2019년도에 SBS 연예대상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2013년도에 배우 소유진 씨와 이제 결혼을 해서 1남 2녀를 현재 두고 있는데 이 백종원 씨도 사실 예전에는 참 백종원 장가 잘 갔다. 소유진을 만났네. 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백종원 씨의 영향력이 정말 커졌죠. 그래서 지금은 소유진 씨가 사람 보는 눈이 있네. 맞아요. 이렇게 말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백종원 씨는 뭐 트레이드마크가 이렇게 웃는 거 하고 그리우 하면서 괜찮아요. 충청도 사투리 쓰는 건데 충청도 어디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산이었어요. 네, 예산이었는데 이 정준호 씨, 백종원 씨 공통점이 있어요. 고향이 예산이다 말고 예산고가 정준호 씨의 모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종원 씨도 예산고하고 이 관련이 있는데 어떤 관련이냐? 이 예산고가 예덕학원이라는 곳에 이제 소속돼 있어요. 근데 예덕학원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산예화여고. 이 이 고교가 속해 있는 이 예덕학원의 이사장이 바로 백종원 씨예요. 이 예덕학원을, 이 예산고를 백종원 씨 할아버지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구수하게 아저씨 같았는데 이사장님이셨네요. 높으신 분이었어요. 사학재단의 이사장님이시네요. 그 이 예산고하고 예화여고. 여긴 동문회를 같이 하겠구나.
근데 백종원 씨가 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 학교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다면서요? 네, 역시나 바로 급식입니다. 백종원 씨는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자신의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맛있는 급식, 두 번째는 교육 환경 개선이었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재단 차원에서 급식에 관여를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부인데요. 이처럼 백종원 씨는 급식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이 학생들의 급식 개선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야. 이게 바로 예산고등학교의 급식입니다. 네. 퀄리티가 좀 야, 가서 남다르잖아요.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우리 아이도 좀 먹이고 싶네요. SNS 통해서 많이 봤는데 네. 웬만한 집밥보다 나은데요. 나은 것 같은 느낌도 나은데요. 들고. 아니, 저 학생들은 학교 가서 밥 먹고 싶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네. 학교 음식이 좀 맛없을 것 같으면 앞에 분식점도 가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서 사실은 학교 급식 같은 건 몰라요. 동시에 늘 어머니께 감사드리면서 근데 사실 이제 백종원 씨가 너무 많은 예능이 나오잖아요. 네. 모든 프로그램들이 백종원 씨를 모시려고 해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늘 호사다마라고 약간 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잡음도 있고 논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우리가 꼭 인정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들이 주로 먹방이었어요. 네. 근데 쿡방이라고 하죠. 백종원 씨로 인해서 만드는 쪽으로 좀 변화된 거 확실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인스턴트 음식 먹어가고 있었어요. 집밥을 좀 잊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그래도 이렇게 쉬워요. 집에서 밥 해 먹읍시다. 맞아요. 요거를 확산한 공은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예산에 백종원 씨 이름 따서 국밥거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예산의 또 명물이 예산 장터 국밥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큰 힘을 놨단 말이죠. 네. 이 지명도 있는 인물 당연히 이름 따서 예산 이제 국밥거리, 백종원 국밥거리 이거를 조성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곳이 바로 백종원의 국밥거리가 저 되겠네요. 국밥거리를 조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뭐 국밥거리가 생긴 이유는 시장의 활성화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고향이기도 하지만 백종원 씨가 지금 2016년부터 이 예산군의 홍보대사로 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예산 얘기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 고향이기도 해서 하여간 저 충남 예산군의 일꾼 두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번엔, 강원도 한번 갈까요? 네. 강원도 정선군의 프린스. 강원도 배우가 참 프린스. 지금 누가 있나? 우리가 강원도 배우인데 딴 거보다 프린스가 들어갔기 네, 때문에 프린스가 저는 들어가서 좁혀져요. 네, 그래요? 많이 좁혀지죠. 뭐 젊은 총천부 배우. 예산만 해도 최주봉 씨도 있고, 그렇지. 네네 박효신 씨도 있고 많아요,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꽤 있는데 강원도는 프린스 죄다 하면은 자, 네네. 가보겠습니다. 네. 자, 원빈. 원빈 씨.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1977년 정선군에서 이남 3녀 중 막내로 원빈 씨가 태어났습니다. 1997년 드라마 프로포즈를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됐고요. 이후 드라마 꼭지를 통해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붐을 일으킨 인기 드라마였죠. 가을 동화에서 터프한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면 되겠니? 안방극장을 점령한 뒤에 원빈 씨는 스크린으로 무대를 옮겼고요. 태극기 휘날리며 우리 형, 마더, 아저씨 등에 출연했습니다. 아까 잠깐 젊었을 때, 젊었을 때가 아니고 어렸을 때 모습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도회적인데, 그쵸. 맞아요. 예, 정선에서 그냥 뛰어놀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네. 고향에서. 네, 정확합니다. 일단 고기 잡고 미역 네. 감고 지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막 밖에서 뛰어놀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아주 시커멓게 탄 얼굴로 집에 들어가곤 했었대요.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가는 길도 자신이 얼굴이 탄 것처럼 길 역시도 아주 새까맸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원빈 씨가 살았었던 고향 마을에 가로등이 또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밖에서 뒹굴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뭐 이런저런 또 공상을 하다가 잠자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다라고 고향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 시절에 원빈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라보콘. 원빈 씨가 12시에 만나는 거? 원빈 씨가 이렇게 추억을 해요. 한 300원인가 했는데
이게 아이스크림만 있는 게 네. 아니라요. 그 위에 초콜릿 있죠. 맞아. 막 네. 땅콩도 올려져 있죠. 뭔가 가득 많은 게 들어서 그거 하나만 먹어도 뿌듯했다. 근데 야. 이거 언제 늘 먹는 게 아니죠. 네. 명절 때 아니면 친인척이 오셨을 때 아니면 엄마 기분 좋을 때 하나씩 얻어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여기서 원빈 씨와의 세월의 격차를 느낍니다. 원빈 씨 300원으로 기억하는데 네. 저는 50원부터 기억을 합니다. 그거 진짜 있는 집 애들이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이렇게 초콜릿 다 발라져 있는 거 누가 볼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위에만 이렇게 초콜릿 발라져 있었던 네, 거예요. 있습니다. 아, 기억나네. 그런 거 지금 너무 맛있죠. 그러면 원빈 씨하고 내가 뭐 같은 세대로 가는 거네. 얼마였는지를 이렇게 숟가락 알죠? 얹어 가시나요? 얼마였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원빈 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신비주의 스타로 알잖아요. 네. 왠지 느낌상 집에 가도 집에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스타거든요. 일단 고향 주민들의 목격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아주 어릴 때 사진을 봤었던 아까 아주 어린 시절에는 이름이 반석이였대요. 오. 반석아 밥 먹어야지 하면 어. 들어가는 그런 반석이로 지내다가 크면서 이제 개명을 하면서 도진이로 불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다들 원빈으로 부르고 있는데 원빈 씨가 제일 중요한 건 고향에 온다고 하더라도 고향 분들이 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집에만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서울 생활이 길어졌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부모님께 이제 성공한 이후에 집을 좀 지어드렸는데요. 그때 설계사 측에서 집을 이제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의뢰할 때 됐던 게 뭐냐면 이제 할리우드 스타 제니퍼 로페즈가 베벌리 힐즈에 살고 있는 집 네.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어주시고 또 한 가지가 유년 시절 이제 고향 집에 어떤 추억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집. 그러니까 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추억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달라라고 어려울 것 주문을 같은데. 했다고 해요. 네, 강원도 정선의 베버리 힐즈잖아요. 네, 상상이 그렇죠. 좀 안 되는데요. 지금 조건 들으셔도 요구 조건이 참 쉽진 않은데 네. 일단 건물은 현대식 건축 양식이에요. 네. 저는 약간 어떤 면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이렇게 압축한 것 같은 네. 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 전통의 미라는 건 뭐냐면은 이 농사 짓는 데잖아요. 농기계 창고도 있어야 되고 사랑방도 있어야 야, 되고 다, 네, 부뚜막에서 아래서 국물도 떼서 이 집이에요? 네네, 굉장히 멋있죠. 그러네. 네, 요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건 뭐냐면 현대적으로 멋있고 생활은 편리하지만 부모님들이 예전부터 살았던 방식은 그대로 살 수 있게 유지해달라는 거죠. 네, 원빈 씨의 부모님을 집을 설계한 이 대표분이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정말 고민 끝에 언덕이라는 소재를 찾아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수려한 이 자연 풍경이 고스란히 집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아니, 이거 전시관 호텔 같은 아니에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언덕을 조금 설명드리면 사진이 지나갔었는데 지붕이 잔디밭이에요. 그 네네네. 지붕을 말하자면 산에 뒷동산의 언덕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빈 씨가 또 굉장히 소문난 효자잖아요. 네. 부모님을 생각한 그 배려가 곳곳에서 좀 느껴지네요. 네. 저렇게 아름다운 외관에 어떻게 부뚜막이 들어가 있는지가 눈살 상상이 좀 안 되네요. 네. 네,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원민 씨가 딱 그랬겠지. 네. 얼마면 되겠니? 얼마냐고. 그래서 저 집이 건축상을 받고 뭐 이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빈 씨가 부모님께 지어드린 이 집 바로 루트하우스로 불리는데요. 지난 2008년도에 한국 건축 문화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1층 위에 2층이 없고요. 바로 3층으로 연결이 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집인데 사실 이 집은 정선 42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아주 단조로운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이 아주 단조로운, 그러니까 크게 뭐 큰 건물도 당연히 없고 뭐 산과 들과 논밭이 있는 곳인데요. 이 분위기를 굉장히 상쇄시켜주고 있는 그런 현대적인 그리고 도시적인 그리고 자연을 품고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원빈 씨의 집이라고 유명세를 좀 타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은 약간의 좀 부담을 가지셨을 것도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지금 보셨지만 무슨 갤러리, 박물관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구경하듯이 네. 집만 봐도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원빈 씨 집이라고 알려졌잖아요. 예. 상 딱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몰린 거예요. 아하. 아이고. 이 원빈 씨는 정말 효심으로 현대식 집에 부뚜막까지 넣은 집인데 부모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막 시도 때도 없이 관광객이 오는 거죠. 관광객 마음도 이해하지만 이게 약간 제주도 애월에서 이효리 씨 살 때랑 비슷한 거예요.
기억해요. 그때도 팬들이 많이 이효리 씨 혹시 나오나 집이 어떻게 생겼나 막 주변에 많이 이제 몰려들고 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원빈 씨가 그때 직접 나서서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조금만 덜 불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덜 관심 가져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었죠. 원빈 씨 부모님들은 살기가 좀 불편하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러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사실 원빈 씨 부모님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찾아간 거죠. 이 리포터가 강원도에. 아니, 이렇게, 이 잘생긴 얼굴이 강원도에 있으면 눈에 탁 띄지 않았냐. 어렸을 때부터 배우 될 줄 알았냐. 부모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라고 그냥 얼굴 시커매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똑같았다고. 네. 이렇게 뭐 배우 될 줄 몰랐다고. 네. 본인 스스로가 내가 톱스타의 부모다. 이런 막 톱스타 티내고 이런 의식도 없는 분이에요. 네. 근데 팬들이 몰려오니까 좀 불편하셨겠죠. 네. 그래서 또 원빈 씨가 예전에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드렸고 부모님도 여기도 가시지만 그 당시 이제 원래 집 리모델링한 집에 거기서 또 주로 거주하신다라고 당시 알려줬었어요. 네, 그리고 원빈 씨의 고향은 지난 2015년도에 한 번 더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 바로 배우 이나영 씨와 결혼을 이곳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주 밀밭에서 가마솥 하나 맞아, 넣죠. 맞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뭔가 굉장히 좀 소담하고 스몰 웨딩을 하는 장면. 예뻤어요. 네, 근데 이때 이후로 사실 박수홍 씨 포함해서 박수홍 씨가 얘기를 하시기를 나는 웨딩 사업을 접었다. 그러니까요. 다들 이제 스몰 웨딩을 하기 웨딩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또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 7개월 만에 등남 소식을 알리면서 대중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이나영 씨가 산후조리를 한 곳도 바로 강원도 정선에 바로 저곳 이 부모님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원빈 씨가 부모님에게 선물한 집 이 루트하우스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산후조리 같은 경우는 보통 굉장히 좋은 병원에서 하지 그렇죠. 않나요? 아니면 그냥 전문 산후조리원에서 네. 하죠. 그런데 이 원빈 씨가 평상시에 늘 강원도 고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고향, 뿌리를 내린 곳으로 가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이나영 씨도 또 부인으로서 서로 잘 맞으니까 이제 결혼도 했고 그 뜻을 따르는 거죠. 이 집 루트하우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팬들 이제 좀 그만 와주세요 하고 이제 말했다. 원빈 씨가 당부했다. 그리고 당시에 부모님이 이제 옆에 쪽으로 원래 살던 집으로 갔다 했잖아요. 우리 국내 팬들은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해외 팬들은 조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트하우스가 예전처럼 팬이 몰리는 게 아니라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으니까 산후조리 할만하죠. 거기다 집은 워낙에 멋있게 잘 졌죠. 편리하게 졌죠. 거기다가 주변 환경을 보세요. 여기가 42번 국도에 정말 이 집 하나 있을 만큼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들여다볼 사람도 없고 공기도 좋고 굉장히 아담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 마을 자체가 하다 보니까 연예인 입장에서 어디 산후조리원 갔다고 해보세요. 저기 옆방에 있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의 인적도 없고 눈길도 없는 곳에서 이나영 씨가 좋은 공기 속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시부모님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옆에서 상주하면서 산후조리 해주신 게 아니라 본인 집 사시면서 이렇게 미역국 이런 것만 열심히 배달하셨다고 하고 사실 아까 부뚜막 말씀드렸잖아요. 산후조리 할 때 뜨끈뜨끈한 굽을 땐 아랫목 아주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원빈 씨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이 루트하우스에서 불과 10m 떨어진 아주 근처의 집이었었다고 해요. 제가 듣기에도 뭐 반찬이라던가 식사 관련해서는 이 원빈 씨의 어머니가 직접 다 해주셨고 또 아버지가 또 뭐 장에 가서 재료를 사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나영 씨를 딱 보호를 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천만 원의 이 그 강남의 산후조리원이 부럽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공기도 훨씬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이나영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때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그 젊은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했었던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 약간 토론이 일어났어요.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한다 안 한다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로 토론이 굉장히 일어났었는데 이나영 씨 저의 선택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나영 씨는 나는 한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나영 원빈 부부 자체가 굉장히 신비주의 부부잖아요. 그 환경이 정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고향이 있다. 원빈 씨는 고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밝혔나요?
정준호 씨는 이제 친구다, 내 네.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빈 씨는 조금 더 깊은 것 같아요. 내 부모님이 평생 사신 곳이고 내 유년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저는 원빈 씨의 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민 씨 요즘에 저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고 스크린에서도 그렇고 잘 못 보잖아요. 맞아요. 이 공백을 깨고 좀 나와서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너무 잘 져놔서 그 안에만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 네. 가죠, 제주도. 제주도는 워낙 스타가 많잖아요. 많죠. 누구 생각나세요, 많죠. 제주도는? 저는 일단 그렇죠. 일단 저는 혜은이 씨. 혜은이 씨. 감수광. 네. 네. 전 또 양미경 씨. 양미경 씨도 고향이 또 제주시고요. 그렇죠. 똑같은 이름의 희경, 문희경 씨도 제주. 네, 네. 저는 조수빈 앵커. 네. 그렇죠. 채널A 뉴스 안 맞아요. 저희가 일부러 안 맞추려고 피해간 거 아시죠? 고두심 씨입니다. 네. 제주 하면 고두심 씨죠. 맞아요. 고두심 씨는 그리고 수식어가 항상 있어요. 가장 큰 수식어 뭘까요? 국민 어머니. 맞아요. 정말 국민 어머니의 대명사인데요. 고두심 씨는 1972년에 데뷔를 했고요. 1974년 드라마 갈대로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드라마 수사반장, 전원일기, 사랑의 굴레, 목욕탕집, 남자들, 꽃보다 아름다워 정말 아주 많은 최근에는 이제 동백꽃 필 무렵까지 다수의 작품에서 활약을 하면서 국민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 했어요. 네. 고두심 씨. 거기서 어머니 역할을 정말 잘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어느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나세요? 정말 많죠. 네. 너무 저는 잘났어, 정말. 그 유행어 오히려 파격적인. 그러니까 전통의 어머니상이었는데 맞아. 그때 의부증을 가진 아내, 그리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네. 그리고 이 부잣집 사모님 머리 이만하게 맞아요. 해가지고 뭐 하면 잘났어 정말 그 하는 그거가 아직 잊혀지지 않고 사실 고두심 씨는 신인 때부터 상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첫 번째 연기 대상은 바로 이 사랑의 네, 저는 사랑의 굴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세상 풍파 다 내가 보듬고 아픈 사람 다 내가 보듬고 가는 그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의 무지한 어머니 역할. 이 역할 저도 정말 참 많이 울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드라마는 정말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을 만큼 고두심 씨를 재발견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연기자 고두심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다시 한번 부각시킨 아주 소중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연기 대상 받았어요. 네. 저는 그 과부가 돼가지고 줄줄이 자식을 키우면서 생선장수로 나왔던 한강수 타령 기억나고 얼마 전에 했던 그러네. 네. 요것도 또 연기 대상 다 받았어요. 연기 대상이에요. 뭐 하면 저거. 세다기도 네. 6회. 아직도 깨지지 않겠고요. 그래요? 네,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그 역시 다 하면. 빼고 말씀하셨죠? 전원일기. 요것도 얘기 안 하고 쫙 비껴봤어요. 역시 전원일기죠. 그렇죠. 전원일기도, 예. 국민 엄마가 됐죠. 그럼. 맞아요. 이 전원일기가 1980년도부터 2002년까지 무려 22년, 만 22년을 맞아요. 방영했던 드라마예요. 여기서 이 양총리 김회장 때, 이 김회장님은 최불암 선생님, 그 아내는 김혜자 선생님, 그러니까 맏며느리죠. 첫 번째 장남 김용건 씨 아내가 이 고두심 씨였는데 전통적 한국 어머니상 보여줬고 저 왼쪽에 박순천 씨 보이는데 유인천 씨의 아내 둘째 며느리거든요. 네. 재밌는 건 저분도 고향이 또 제주도시네요. 네, 이 이후에도 사실 뭐 전통적인 어머니 하면은 고두심 씨 하면서 굉장히 연기, 어머니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갔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김혜자 씨, 고두심 씨, 시어머니 지금 고부지간이잖아요. 요 두 분이 우리 옛날엔 꼭 조미료 쳐먹었어요. 이렇게 음식에 뿌려 먹었는데 넣어서 이제 끓였는데 띄어 읽기 잘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뿌려서 음식에 넣어서 끓여 먹었는데 그 양대 산맥이 저 한 분은 시어머니, 한 분은 며느리. 그래서 두 분이 그 조미료의 대가, 광고의 대가였죠. 네, 고두심 씨 같은 경우는 올해로 연기 경력 48년의 아주 베테랑인데요. 사실 고두심 씨의 연기가 국민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굉장히 뭐 기쁨을 주기도 했었잖아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방송 3사의 연기 대상을 석권하는 그런 대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하면 뭐 가수는 혜은이, 배우는 고두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예전에는 제주도 하면 혜은이 씨를 떠올리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제주도 하면은 뭐 단연코
네, 고두심 씨를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고두심 씨는 1951년에 제주시 남문동, 지금 이제 중앙로인데요. 이곳에서 태어나서 제주 여중, 제주 여고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창 시절을 보낸 고두심 씨는요, 전통 무용으로 도 대표를 할 정도로 예능 방면에 재능이 많은 학생이었다고 해요. 무용하셨구나. 네, 덕분에 경희대 무용과의 특기생으로 뽑혔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무용을 해서 대학까지 이제 공부를 한다, 무용으로 공부한다, 이건 좀 아니다라고 반대를 해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연기자가 되신 거군요. 그것도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혜은이 씨 가수로서 당연히 제주도 대표죠. 근데 사실 7살 때 대전으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고두심 씨는 제주 여고까지, 고등학교 시절까지 제주에 있었어요. 뭐 그 부분도 있고 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제주, 내가 태어난 제주에서 열심히 애쓰기 때문에 제주의 딸이 됐는데 이 제주의 딸이 어렸을 땐 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못 갔어 이게 아니에요. 네. 이 고두심 씨의 아버님이 굉장히 무역 하시면서 굉장히 이 집도 한 대지가 200평지. 그래요? 굉장히 부유한 집의 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두심 씨 표현이에요. 아직까지 그때는 좀 남존여비 이런 게 있어서 어디 딸을 저 멀리 서울까지 대학을 보내. 좀 우리가 끼고 있어야 돼. 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용으로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보였는데도 네, 그리고 이렇게 무용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포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 고두심 씨가 이제 머리를 쓰게 돼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뭐냐면 당시에 이제 오빠가 그중에 셋째 오빠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 저 서울 가서 셋째 오빠 밥 해주고 뒷바라지 해줄게요. 이러고 이제 어떻게든 서울은 가자고 온 거예요. 근데 또 오빠도 너 이러고 있지 말고 뭐 배워라 해가지고 본인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타자, 영어 타자를 배워가지고 취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연기자와는 먼 이 무역회사에서 이 회사를 다니면서 4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탤런트 공모 광고를 본 거죠. 여기에 그 담아뒀던 끼가 올라오면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 경쟁률도 셌을 텐데. 그죠. 당연하죠. 이때 이 전에가 박원숙 선생님 2기 때가 한 3,000대 1이라고요. 고두심 선생님이 5기인데 요 6기 때가 한 4,500대 1이라고 해요.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그것도 그냥 합격이 아니라 42명 뽑는데 1등 수석 합격이고요. 동기로 누가 있느냐, 뭐 현석 씨, 이계인 씨, 또 여자 탤런트 중에 박정수 씨 이런 쟁쟁한 분들과 함께 뽑히게 됩니다. 근데 1위로 뽑혔으면 바로 주연으로 낙점받고 좀 주목을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성적하고는 또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도 그걸 기대했는데 어머 겨우 오는 게 단역이에요. 그것도 뭐 호스티스 F, 네, 뭐 이런 동네 안악 A, 이래가지고 이거 나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드라마 성춘영, 어머 나 전통무용도 했고 나 전통적 미인인데 했는데 당시 밀렸어요. 양정화 씨. 양정화 씨가 그때로 하면은 정윤희 씨 전에 최고의 미인 스타 배우였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한국형 얼굴이라 저는 당연히 캐스팅이 됐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의외예요. 네, 바로 한복 맵시가 나지 않은 서구형 체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탈락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와는 또 반대로 이 글래머러스한 체형 때문에 한 영화에 캐스팅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뭘까요? 어떤 영화? 바로 과거 에로 영화의 대명사인 에마 부인에 그래요? 캐스팅이 됐다고 하는데요. 안소영 씨가 했던 거? 네. 근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글래머러스하게 실제로. 그래서 그래도 나는 배우니까 하고 시나리오는 본 거죠. 근데 너무 파격적 노출이라 고사는 하고 그때 고두심 씨가 대신 택한 게 드라마인데 또 홍세미 씨가 또 스타 배우자 당시에 홍세미 씨가 주연하는 드라마의 가정부. 야, 그래도 영화 주연을 고사하고 택한 게 대단한 선택인 것 같아요. 선택이 쉽진 않았을 텐데 이번에도 단역이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가정부인데 이게 딱 가봤더니 홍세미 씨뿐 아니라 최불암 선생님 막 쟁쟁한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있는 거예요. 대본 리딩을 하는데 본인 순서가 오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두 번째 또 왔는데 또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못하겠어요 하고 화장실에 달려가서 대성통곡 했답니다. 지금의 고두심 씨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에피소드죠. 저는 사실 그 마음을 알아요. 선망의 대상인 선배와 옆에 이재용 아나운서 있지 않습니까? 함께 방송을 한다는 게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거든요. 아이고 말만 잘하더만.
네, 그래서 이 고두심 씨, 나는 아닌가 봐. 입도 못 댔으니까. 이건 뭐 촬영도 아니고 대본 리딩에. 그래서 원래 다니던 또 무역회사로 돌아가서 다시 회사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연기자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인데요. 당시에 한 드라마가 제작 준비 중이었어요. 제목은 정화. 정화가 누구냐? 바로 제주 태생의 거상 김만덕 아시죠? 은여라고 불리는 그 김만덕 역을 할 사람. 을 찾았고 사실 제주 출신이에요. 방언도 잘해요. 뭐 딱 맞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거상 김만덕 생각해 보시면 이 무역 이 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제주의 기아 어떤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쌀로 바꿔서 이 백성들 밥을 먹인 사람이에요.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이 강인하고 참을성 있는 이 인물 그래 내가 잘해보자 했고 그렇게 해서 맡게 되면서 이제 크게 부각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고두심 씨한테는 김만덕은 특별한 인연으로 다가왔네요. 그렇죠. 고두심 씨가 이 김만덕 기념 사업회와도 또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제주 출신 자수명인 한상수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줘서 인연이 됐다고 합니다. 고두심 씨는 그분이 제주에서 김만덕 같은 훌륭한 여성이 나왔다는 걸 널리 알리려고 애를 쓰면서 본인에게 이제 같이 하자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김만덕 기념 사업에 발을 들어놓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주 사랑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02년에서 3년도에 도보순례로 모은 기금과 광고 이 페이를 다 합쳐서 제주 예술인회관 건립 사업비 등으로 기부를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또 모교인 제주여자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또 내놨고요. 네. 제주대학교에는 아트홀 건립 기금을 내놓는 등 이 제주도의 문화라던가 교육 발전에도 앞장서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고두심 씨 보면 그 젊었을 때부터 어머니 또 할머니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도 전혀 뭐 어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물론 당연히 굉장한 연기력이죠. 두 번째는 이 아까 제가 집도 넓고 이제 그런 집이라 했잖아요.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아가씨 시절부터 고모 할머니 이런 할머니 소리를 듣고 내가 할머니 소리 들었는데 무슨 엄마 역할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겸양의 표현이신 것 같아요. 연기력입니다. 그런데 정작 젊은 시절에 고두심 씨는 이 역할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고요. 사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국민 배우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 젊은 날의 고두심 씨는 이 역할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두심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어린 아이가 있는 엄마 역할로 데뷔를 했다. 대한민국 감독들은 다 눈이 삐었다. 그때 내가 감독들에게 내 얼굴이 엄마 얼굴이에요? 어떤 얼굴이 도대체 미스 얼굴이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덧붙인 말이 참 재치가 있는데요. 실은 뭐 그때도 내가 뭐 심하게 예쁘지는 않았다. 무릿속에 있으면 고를 수 없는 얼굴이었다. 솔직히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두심 씨는 어머니 역할을 해도 특이하게 그 혼자 된 어머니, 홀어머니 맞아. 그걸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두심 씨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감독들에게 나도 이제는 남편 덕 좀 보게 해달라. 그런 역할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들어주지 않더라라면서 감독들이 내가 겉으로는 초신해 보여도 안에 아주 화라산처럼 타고 있는 이 느낌이 들어서 맞는 상대 배우기를 고르기가 어렵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뭐 국민 엄마 최고의 배우 고두심 씨인데요. 오늘도 스타들의 남다른 고향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두심 씨에게 고향 제주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같다, 부모님 같다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사실 말씀드렸지만 대학 못 가가지고 그때는 오빠 밥 해줄게 하고 어떻게든 제주도 벗어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연기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 때마다 제주도 가서 바다만 봐도 나를 안아주는 것 같고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떠도 잊을 수 없는 게 제주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제주를 위해서 지금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하는 거고요. 아까 도보순례, 제주를 발로 걸었잖아요. 그거가 데뷔 30주년 기념이었거든요. 이거 그냥 가서 걸은 거 아니고 그 수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하루 5시간씩 한강 걸으면서 연습했어요. 이 대목에서 이 고두심 씨가 제주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제주의 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거 보면 나도 고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최정아 씨 빼고 다 서울이니 뭐. 그러네요. 예, 스타들의 남다른 고향 사랑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계속 일기예보에 그 황사 얘기나 네, 맞아요. 미세먼지 얘기나 네, 네, 네. 안 그러다가 요즘 계속 그러네. 저희가 미세먼지를 올해는 그래도 걱정이 없었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좀 공기질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